하늘에서 보내준 고양이. 혼잡했던 출퇴근 시간이 지난 지하철역에서 한 늙은 여자가 불안한 걸음걸이로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왼손으로는 난간을 붙잡고 오른손에는 가방을 들었다. 그때 여자 뒤쪽에서 젊은 남자가 뛰어내려왔다. 남자는 여자의 옆을 지나면서 그녀가 오른손에 들고 있는 가방을 잽싸게 낚아챘다. 그 바람에 늙은 여자는 몸의 균형을 잃고 쓰러졌다. 남자는 가방을 챙겨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단을 뛰어내려가 자취를 감췄다. 몇몇 사람이 주변에 모여들었지만 그저 멍하니 보고만 있을 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발만 동동 굴렀다. 계단 아래까지 굴러떨어진 늙은 여자는 몸에 움직임이 없었다. 마침내 사람들은 그 여자에게 달려갔다. 누군가가 구급차를 부르라고 소리쳤다. 영무원이 달려왔고 잠시 후 도착한 구급차가 가까운 응급실로 여자를 이송했다. 하지만 굴러떨어지면서 머리를 계단에 강하게 부딪힌 탓에 결국 사망했다. 아오바 요시오는 성공을 좇아 도쿄에 상경했다. 북쪽의 외진 고향 마을에서는 잘 풀리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 지방대학을 졸업했지만 지방에는 일자리가 없었다. 괜찮은 회사도 없고 시청마저 파산을 선언했다. 졸업 후에 지방의 신용조합에서 근무를 했지만 거기도 얼마 가지 않아서 도산했다. 그 후에 운전기사, 점원, 도로공사, 웨이터, 일일 흥신소 용역 등을 전전하며 열심히 살아왔건만 삶은 계속 힘들었고 마음은 지치기만 했다. 집에서는 나이든 부모가 연금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기대를 걸었던 외아들이 변변찮다는 사실을 깨달은 뒤로는 죽을 날만 기다리며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다. 당연히 애인이 생길 리 없었고 결혼도 하지 못했다. 우선 고향 마을에는 젊은 여자가 거의 없다. 젊은 사람들은 학교를 졸업하면 대개 도시로 나가는 것이다. 도시에서 어떤 생활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곳에는 고향 마을에는 없는 기회가 있었다. 명절과 연말에나 한 번씩 귀성하는 그들은 도시에서의 화려한 생활을 과시하기라도 하듯이 호화로운 옷을 입고 선물을 잔뜩 가지고 왔다. 가혹한 도시 생활을 견디다가 1년에 한두 번 귀성하는 것뿐인데도 시골 사람들의 눈에는 그들이 모두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다. 어쩌면 젊은 여자들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과 도시 생활을 맞바꿔가며 사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에게는 시골에는 없는 기회라는 것이 있다. 비록 그걸 잡을 확률은 아주 낮지만 말이다. 아오바 요시오는 늙은 부모를 두고 떠날 마음도 도시로 뛰어들 만한 배짱도 없었다. 그래서 여태 일본의 외진 곳에 자리한 이 고향 마을에 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삶에도 한계가 찾아왔다. 마지막으로 했던 공사 현장에 교통 정리하는 일이 공사가 모두 끝나면서 자연히 끊어진 것이다. 그 뒤로 일자리를 찾기 위해 사방팔방 뛰어다녔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이지만 정보화 사회인 덕택에 각종 정보는 실시간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대도시에서의 경쟁이 얼마나 가혹한지는 잘 알고 있었다. 돈벌이를 위해 타향에 나갔지만 일자리를 잃고 돌아올 여비조차 없어서 그대로 노숙자가 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도시에서는 날마다 흉악한 보험제가 발생했고 위험한 함정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다. 넘쳐나는 차들로 인해서 교통사고는 끊이질 않았고 거리에는 배기가스가 가득했다. 도시는 도저히 사람이 살 만한 환경이 아니었다.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로 꽉 찬 만원 전철처럼 도시에는 더 이상 사람이 들어설 틈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는 오는 사람을 막지 않았다. 특히 대도시는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어떻게든 되리라 생각하는 생계가 막막한 지방 사람들에게 지극히 관대했다. 그러나 흘러 들어가기는 쉬워도 뿌리를 내리기는 어려운 것이 바로 도시 생활이었다. 도시에 꿈을 걸고 온 젊은이들의 거창한 계획은 대부분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다. 물론 그 정도는 지방의 젊은이들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대도시는 지방의 젊은이들을 끝없이 사로잡는 화려한 꿈의 광원이다. 아오바 요시오는 단순히 꿈을 좇기 위해 상경한 것은 아니었다. 더 이상 고향 마을에서 생활을 해 나가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열심히 긁어모은 돈과 부모와 친한 친구들이 떠나올 때 챙겨준 쌈짓돈을 주머니에 찔러놓고 도시에 왔다. 특별한 목적은 없었다. 일단 도쿄에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도쿄에는 수학여행으로 딱 한 번 왔었다. 우선 월세가 싼 하숙집을 찾은 다음에 고용지원센터인 헬로워크에서 일거리를 찾아볼 계획이었다. 도쿄는 사람으로 넘쳐나는 곳이다. 아오바는 나 하나쯤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도쿄 사람들은 인상이 험악하지는 않았지만 얼굴에 표정이 없었다. 그리고 모두 엄청나게 빨리 걸어 다녔다. 그 부분이 도쿄에 와서 가장 먼저 놀란 점이었다. 또 차들만 서로 끼어드는 것이 아니라 걷는 중에도 앞 사람과의 사이에 틈이 벌어지면 바로 다른 사람이 끼어들었다. 고향에서는 보기 드문 젊고 아름다운 여자들이 북적거렸지만 하나같이 얼굴이 똑같아 보였다. 그곳의 공기는 오염되었다기보다 사나웠다. 먼지 하나 떠다니지 않던 고향의 공기와는 달리 도쿄의 공기에는 흉악한 무언가가 들끓었다. 나 하나쯤 숨어들 여지는 있으리라 낙관했던 마음은 오래지 않아 산산조각났다. 흉악한 물질들이 응축된 도시의 공간은 개미 한 마리도 들이지 않겠다는 듯 자신을 강하게 거부하는 것 같았다. 텔레비전과 영화에서 본 화려한 야경과 귀성한 친구들의 이야기에서는 도쿄의 자유와 무한한 가능성이 강조되어 있었다. 그런데 현실에서 만난 도쿄는 비집고 들어갈 틈도 없는 폐쇄적인 모습이었다. 도시에 처음 온 사람들이 도쿄를 보고 기가 죽는 건 당연했다. 어리 빠진 그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거침없이 걸어갔다. 저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도쿄는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을 위한 각각의 목적지를 준비해 놓은 걸까? 요시오는 오직 자신만 인간의 바다에서 방출된 채 목적도 없이 표류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요시오는 거의 무의식 상태로 시부야까지 왔다. 시부야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라고 들었는데 인터넷에서 이 주변에 저렴한 캡슐 호텔이 있다는 글을 보았다. 하숙집을 찾기 전에 먼저 하룻밤 눈 붙일 곳을 확보해야 했다. 시부야역에서 내려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출구로 따라 나갔다. 거리를 살펴보니까 마치 원숭이 행성이라도 온 느낌이었다. 시부야의 상징인 충견 하치동상 주변에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떼를 지어 모여 있었다. 퍼포먼스나 거리 연주를 하는 사람도 보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관심한 표정이었다. 사람이 많은 길로 들어서자 흑인이나 국적 불명의 외국인이 눈에 띄었다. 듣던 대로 젊은이들이 바글바글 했다. 몇몇은 무리지어 길에 앉아있기도 했다. 시부야에 대한 사전 지식은 어느 정도 갖추었지만 실제로 와보기는 처음이었다. 아오바의 눈에 시부야는 사람의 거리가 아닌 원숭이 거리처럼 보였다. 거리에서 꿈틀거리는 군중은 인간의 탈을 쓴 원숭이처럼 보였다. 도쿄가 어느새 원숭이에게 정복당한 것 같았다. 어쩌면 아오바 요시오도 도쿄의 기에 눌렸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드는 건지도 모른다. 도로는 하치동상 앞을 중심으로 공항처럼 방사형 모양으로 뻗어 있다. 요시오는 그중 가장 화려한 길로 걸어갔다.
군중의 흐름에 섞여 흘러가는 동안 문득 위화감이 들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온몸이 허허 벌판에 던져진 듯 의지할 곳이 없는 느낌이었다. 지금 아오바에게 시부야는 모든 걸 난생 처음 체험하는 미지의 공간이다. 위화감이 느껴지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아오바는 왠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은 불안함까지 들었다. 형씨, 합법적인 약 있어요. 갑자기 중동계로 보이는 외국인이 말을 걸어와서 아오바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동시에 속주머니가 허전하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당했다. 순간 아오바는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원숭이 거리에 정신이 팔려 멍청이 걷는 틈을 타서 누군가 가슴 쪽 속주머니에 넣어둔 지갑을 훔쳐간 것이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저축했던 돈, 그리고 부모님과 친구들에게서 헤어질 때 받아온 돈을 몽땅 소매치기 당했다. 차 안에서 부모님께 쓴 엽서도 지갑과 함께 사라졌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도쿄에서 돈은 유일한 무기였다. 그 유일한 무기를 잃어버린 아오바는 온통 적들로 둘러싸인 싸움터에서 혼자 벌거숭이로 내던져진 느낌이었다. 도쿄는 돈을 가진 사람에게는 더없이 매력적이고 즐거운 곳이지만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사방이 적들인 잔혹한 도시다. 아오바가 왜 갑자기 위화감이 엄습했던 건지 깨달았을 때 그의 지갑을 훔친 소매치기는 이미 인간의 바닷속으로 섞여 들어간 뒤였다. 아오바는 어찌해야 좋을지를 몰라서 안절부절했다. 돈 한 푼 없이는 도쿄에서 발판으로 삼을 하숙집은 물론이고 당장 오늘 밤 머물 숙소도 구할 수 없었다. 상경하자마자 갈 곳이 없는 사람에게는 거리조차도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차비가 없었다. 주머니 안에 남아있는 잔돈은 간신히 오늘 저녁 식사를 해결할 정도의 금액이다. 내일부터는 빵 하나도 사 먹을 돈이 없다. 저 죄송하지만 지금 몇 시예요? 망연자실한 아오바에게 아름다운 목소리가 들렸다. 목소리 쪽으로 시선을 돌리자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절망으로 뒤덮인 아오바의 시야에 그 여인은 원숭이들 속에 있는 단 한 명의 인간처럼 보였다. 도쿄의 여자들은 모두 얼굴이 비슷비슷하게 생겨 보였다. 헌데 이 여인은 피부가 하얗고 얼굴의 음영을 그대로 살린 옅은 화장이 청초하고 아름다웠다. 한편으로는 쓸쓸한 분위기도 감돌았다. 또 다른 여자들은 유니폼을 맞춰 입은 것처럼 하나같이 화려한 복장이었는데 그녀는 소박한 정장을 입었다. 오히려 그런 소박함이 그녀의 존재감을 돋보이게 해주었고 개성 있게 느껴졌다. 아오바가 손목시계를 보고 시간을 알려주자 여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저 잠시 시간 있으세요? 아오바는 여자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시간 있으시면 저와 잠시 함께 하실래요? 그녀가 덧붙인 말을 듣고서야 시골 청년 아오바도 드디어 그녀의 정체를 알아차렸다. 하지만 도저히 그런 여자로는 보이지 않았다. 아니요, 실은 제가 지금 막 상경했는데요. 가지고 있던 돈을 전부 소매치기 당했어요. 당신에게 쓸 돈은 없습니다. 아우바는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어머, 큰일이군요. 좋아요. 돈은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도쿄에 오시자마자 돈을 잃어버리셨으니 곤란하시겠네요. 제가 이 근처에 사는데 잠시 차라도 드시면서 쉬었다 가세요. 여자가 이렇게 말하며 생긋 웃었다. 원숭이 거리에서 만난 유일한 인간의 미소였다. 아우바의 경계 태세는 이내 풀리고 말았다. 처음 만나는 미지의 여자를 신뢰하지는 않지만 어차피 빼앗길 게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신세다. 그렇게 생각하니 아우바는 오히려 대담해졌다. 그녀의 뒤에 무서운 남자들이 숨어 있다고 해도 목숨까지 빼앗지는 않을 터였다. 입고 있는 옷도 싸구려기 때문에
벗겨갈 리도 없었다. 무엇보다 아우바는 몸과 마음이 지치고 피곤해서 어디라도 좋으니 잠시라도 들어가서 쉬고 싶었다. 아침 일찍부터 고향 마을에서 출발해 열차를 탔다. 그 열차에서 다시 신칸센으로 갈아타고 오후가 늦어서야 도쿄역에 도착했던 것이다. 시부야 거리를 서성거리는 동안 태양은 빌딩 속으로 사라지고 거리는 완전히 야경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번화가에서 샛길로 빠지더니 뒷골목의 작은 아파트로 그를 안내했다. 그리 멀리까지 나온 게 아닌데도 시부야의 번잡스러운 거리가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한적한 곳이었다. 아오바 요시오는 좁지만 젊은 여자의 방답게 깨끗하게 정돈된 방에 들어갔다. 배고프시죠? 지금 간단하게 뭘 좀 만들어 줄게요. 일단 이걸로 요기하세요. 여자는 부엌 식탁 앞에 그를 앉히고 주스캔을 내밀었다. 다행히 무서운 남자들이 나타난다거나 남자의 흔적이 느껴지지는 않았다. 아,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스기무라 야요이예요. 음력 3월이라는 뜻이죠. 당신은요? 그녀는 문득 생각났다는 듯이 자신을 소개했다. 저야말로 실례했습니다. 아오바 요시오예요. 잎이 푸른 건장한 남자라는 뜻이죠. 아오바의 야요이라 왠지 잘 어울리는데요. 그렇게 말하며 미소 짓는 야요이의 모습이 아름다웠다. 미지의 대도시에서는 주위 사람들을 모두 적이라고 여겨야 내 몸이 안전하다. 그런데도 야요이는 방금 전에 만난 어디서 온 누구인지도 모르는 아우바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왔다. 젊은 여자가 처음 만난 남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는 행동은 무방비보다는 무모함에 가깝다. 야요이는 금세 식탁에 따끈한 요리를 내왔다. 배에서 먼저 알고 꼬르륵 소리를 낼 정도로 맛있는 냄새가 풍겼다. 마침 즉석 요리가 있어서요. 입에 맞을지 모르지만 허기는 달래줄 겁니다. 야요이가 말하면서 즉석 비빔밥과 호박 수프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군만두와 캔 맥주도 있었다. 아오바의 배에서 또 꼬르륵 소리가 났다. 고맙습니다. 어느새 아오바의 눈시울이 촉촉하게 젖었다. 상경하자마자 돈을 잃어버려서 막막했는데 지옥에서 부처님을 만난 기분이었다. 드세요. 저도 같이 먹을 거예요. 우리 건배해요. 두 사람은 캔 맥주를 들어 건배했다. 빈속에 마시는 맥주는 온몸의 세포에 시원함이 스며드는 것처럼 맛있었다. 비빔밥과 군만두로 굶주림을 채운 아오바는 기분이 좋아졌다. 야요이 씨는 오늘 처음 만난 저한테 왜 이렇게 친절하시죠? 마침내 제정신이 돌아온 아오바가 다시금 고개를 내민 의문을 참지 못하고 물었다. 처지가 비슷해서 도운 거예요. 처지가 비슷하다고요? 네, 저도 처음 상경했을 때 돈을 전부 소매치기 당했었거든요. 아, 그랬군요. 그때 친절하게 저를 집까지 데리고 가서 거취가 결정될 때까지 받아준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래서 아오바 씨를 그냥 둘 수 없었고요. 그래도 야요이 씨는 여자고 저는 남잔데 이 처음 보는 남자를 갑자기 집에 데려오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오바 씨를 본 순간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를 믿었다는 말이군요. 야요이는 입가에 미소를 보이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아오바는 이후에 그녀와 노인의 관계는 어떻게 됐는지, 또 대도시에서 여자 혼자 어떻게 살아가는지 매우 궁금했지만 실제로 묻지는 못했다. 그런 걸 묻는 행동은 구원의 여신을 모독하는 정도를 넘어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했다. 배가 부른 아오바는 주변을 살피다가 방구석 동그란 방석 위에 놓인 바구니를 발견했다. 고양이나 강아지를 기르는 바구니 같은데
애완동물은 보이지 않았다. 굳이 어디 있는지 묻지 않았다. 어쩌면 아오바처럼 가출했는지도 모른다. 식사도 하고 맥주도 마셨으니 더 이상 야요이의 집에 있을 이유가 없었다. 아오바가 인사를 하며 가겠다고 하자 야요이가 5,000엔짜리 지폐 한 장을 내밀었다. 돈이 없으면 고향에 연락도 못 하잖아요. 적은 돈이지만 당장 급한 데 쓰세요. 어, 아니요, 아닙니다. 식사를 대접받고 돈까지 받다니요. 그런 건 말도 안 됩니다. 아오바가 깜짝 놀라며 거절했다. 그럼 빌려드릴게요. 일자리를 찾고 여유가 생기면 갚으세요. 그때까지 빌려드릴게요. 야요이는 한사코 거절하는 아오바의 손에 지폐를 쥐어주었다. 아오바는 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아오바는 야요이의 집을 떠나면서 그렇게 말했다. 어머, 그런 어색한 소리는 하지 마세요. 야요이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아오바는 도쿄라는 적진 한가운데서 만난 여신에게 최고의 경례를 하고 떠났다. 유사 마사미는 아파트에 사는 여자들의 속옷을 노렸다. 유사는 여성 속옷에만 매력을 느꼈다. 속옷을 입은 실제 여성의 몸보다도 속옷 자체에 성적인 흥분을 느끼는 페티시즘을 가진 변태 성욕자였다. 남자는 모두 어느 정도의 페티시즘을 가지고 있다. 벌거벗은 여성보다도 옷이나 속옷, 향수 등을 이용해서 시각, 촉각, 후각을 자극하는 이성에게 성적으로 더 흥분한다. 또 흩어진 옷자랑이나 레이스 속옷 같은 것을 보면 상상력을 자극받아서 더 격렬한 욕정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이것이 간접적 페티시즘이다. 물론 이 경우도 속옷과 화장품은 욕정을 느끼게 만드는 향신료이지 목적 자체는 아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이성과의 성교다. 하지만 유사는 여성의 속옷이 곧 성교의 대상이다. 여성에게 접근할 용기가 없어서 여자들이 몸에 입는 속옷을 그 대용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속옷이야 필요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다. 하지만 유사는 돈을 주고 사는 새 속옷에는 아무런 흥미가 없었다. 여성이 입었던 또는 현재 착용 중인 속옷에만 욕망을 느꼈다. 그리고 그 속옷을 얻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했다. 입수한 속옷은 직접 착용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사용 중 또는 사용 후에 속옷을 파는 전문점도 있다. 허나 유사는 어쩐지 구입한 상품에는 흥분되지 않았다. 위험을 무릅쓰고 노력해서 얻은 속옷을 입었을 때만 최고의 흥분을 느꼈던 것이다. 마음속으로 이성을 생각하려면 노력이 필요하며 노력하지 않고 이성을 손에 넣는 행위는 매춘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다. 즉, 유사는 훔친 속옷에만 성적 흥분과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다. 그는 지금 자신의 집 근처 아파트에 사는 스기하라 야요이라는 젊은 여성의 속옷을 노리고 있다. 그녀는 20대 초반의 회사원 같았는데 생활 패턴이 불규칙하고 저녁이면 어디론가 외출을 했다. 가끔씩 남자를 집에 데려오기도 했다. 하지만 청초한 양갓집 교수처럼 보였지 거리에서 남자의 소매를 끄는 여자로는 보이지 않았다. 정규 직장에 다니는 것 같지도 않았다. 도쿄에서 혼자 사는 여성이 생계를 위해 하는 일이란 보지 않아도 대충 짐작이 갔다. 유사는 그녀의 신분이 어떻든 상관없었다. 그는 오로지 스기무라 야요이의 속옷의 매력을 느낄 뿐이다. 속옷의 주인이 양가의 교수인지 거리에서 남자를 유혹하는 여자인지는 관심 밖이었다. 유사는 지금까지 여러 여자의 속옷을 훔쳤는데 야요이의 속옷만큼 강하게 집착한 적은 없었다. 그는 지극히 우연히 야요이의 속옷에 빠져들었다. 그녀의 집 앞을 지나갈 때 유사의 얼굴에 바람을 타고 천조각 하나가 떨어졌다.
향기와 감촉이 유사의 오감에 순간적으로 새겨졌다. 그것을 주워서 들어보니까 얇은 여성용 핑크색 속옷이었다. 유사는 속옷이 날아온 방향을 따라 시선을 옮겼다. 아파트 2층 베란다 빨랫줄에 속옷 몇 개가 걸려 바람에 흔들렸다. 그 중에 하나가 바람에 날려서 유사의 얼굴에 떨어진 모양이었다. 유사는 그 속옷에 운명을 느꼈다. 이런 연유로 유사는 속옷 주인의 생활 패턴을 조사하면서 사랑에 빠져버린 속옷을 손에 넣을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페티시스트를 변태라고 부른다.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다. 그의 사랑은 절대 여성의 몸에 상처를 주지 않는다. 유사에게 속옷은 주인인 여자의 몸을 대신하는 물체가 아니라 그 자체가 성적인 목적의 대상이자 숭배의 대상이다. 즉, 부처인 것이다. 또한 유사에게 속옷은 단순한 연애의 대상이 아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승화돼서 종교적인 신앙심으로 변한 숭배의 대상이다. 속옷의 주인인 여자의 몸은 일반적으로 이물이라고 부른다. 이 이물은 기껏해야 제사를 지낼 때 받쳐놓는 선반이나 절에서 부처를 안치한 곳에 지나지 않는다. 선반이나 부처를 안치한 곳은 페티시스트가 숭배하는 대상이 아니다. 유사의 부처는 속옷이다. 구두와 양말, 안경, 베개 등도 유사가 좋아하는 부처지만 속옷에 비할 바는 아니다. 숭배하는 속옷의 범위도 매우 넓다. 팬티뿐 아니라 브래지어, 팬티 스타킹, 가터벨트, 그리고 속치마 등등이 있다. 이런 변태 중에는 머리카락이나 손톱처럼 여성의 몸의 일부에 가학성과 음란성을 더한 행위를 하면서 성적 만족을 얻는 사람도 있다. 예를 들면 여성의 옷을 찢거나 오물을 칠하는 행동이다. 하지만 유사에게는 그런 성향이 전혀 없다. 유사는 부처를 파괴하거나 모욕해서 만족하는 사람은 페티시스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숭배의 대상은 철저히 숭배되어야 하고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 여성의 치마를 찢거나 깨끗한 옷에 오물을 뿌리는 등의 변태들의 범행을 접할 때면 유사는 분노의 피가 끓는다. 유사는 훔친 속옷을 소중하게 보관한다. 경외하는 신앙의 부처이기 때문에 절대 소홀히 다루지 않는다. 속옷 도둑은 금품을 노리는 도둑이나 강도와는 다르다. 속옷을 훔치기 위해 집안에 침입할 필요는 없다. 베란다와 옥상의 빨랫줄에서 슬쩍 훔치기 때문에 주인이 꼭 집에 없어야 할 필요도 없다. 오히려 집을 비우기 전에 대부분 세탁물을 걷어버리기 때문에 주인이 집에 있을 때 노리는 편이 유리하다. 훔치는 시간은 빨래를 베란다와 빨랫줄에 내건 직후가 좋은데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시간대이기도 하다. 그에 비해 해가 저물기 직전의 주택가는 의외로 사람이 적다. 어쩌면 그때가 적합한 시간일지도 모른다. 야요이의 아파트는 뒷길에 있는데도 그 앞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간다. 이미 속옷을 걷은 다음인 밤이 되어서야 통행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 게다가 2층은 접근하기 어렵고 도주하기에는 불편하다. 속옷을 훔치기에 아주 열악한 조건인 것이다. 하지만 그나마 2층이라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은 다행스러웠다. 야요이의 방은 2층 끝이라서 이웃집의 담과 접해 있다. 블록 담 위에 올라가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이 담을 따라 야요이의 베란다에 손을 뻗으면 울타리에 간신히 손이 닿기 때문에 매달려서 요령 있게 올라가면 된다. 내려올 때는 등산용 밧줄을 두 겹으로 만들어서 울타리에 걸고 내려온 다음 밧줄을 풀면 그만이다. 이렇게 접근법과 탈출로는 생각을 해두었는데 사람들의 시선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 게다가 야요이는 해가 중천에 뜬 사람들이 많은 시간대에 세탁물을 걷었다. 기회를 노리고 주변을 어슬렁거릴 때면 야요이의 베란다에는
군침이 도는 속옷이 보란듯이 내걸려 있었다. 유사에게 야요이의 베란다는 난공불락의 요새 같았다. 그럴수록 유사의 투지는 불타올랐다. 운명의 부처와 만났는데 꼬리를 내리고 물러선다면 이제껏 해왔던 속옷 숭배는 다 무엇이란 말인가? 유사에게 속옷은 인생의 전부였다. 그 최고 숭배 대상의 일부가 손에 들어왔지만 압도적인 분량을 자랑하는 부처의 집합을 이렇게 가까이에 두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은 부처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다. 그날은 다른 집의 마당을 노렸다가 오랜만에 수확을 얻고 돌아가는 중이었다. 문득 생각이 나서 야요이의 베란다로 향했다. 이미 해도 지고 꽤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세탁물을 걷었으리라고 생각했다. 반쯤 포기했으면서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야요이의 아파트 앞으로 갔는데 그녀의 방에 불이 켜져 있었다. 야요이가 집에 있다는 뜻이다. 유사는 잘못 본 게 아닌지 의심하면서 눈을 비볐다. 분명 베란다에 아직 세탁물이 걸려 있었다. 바빠서 잊은 모양이다. 아니면 손님이 왔는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손님과 이야기하느라고 당분간은 베란다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밤이라서 주변 사람들도 유사를 쉽게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이거는 천재이루의 기회다. 신이 난 유사는 마음속으로 만세를 외쳤다. 머리 위에서 탐스러운 속옷들이 밤바람에 살랑이며 그를 유혹했다. 유사는 사전에 봐두었던 이웃집 담으로 기어 올라갔다. 그리고 야요이의 베란다 울타리에 손을 뻗고 그대로 매달려서 간신히 베란다에 올라갔다. 그는 오랫동안 탐내왔던 속옷을 얼른 늘 메고 다니는 배낭에 집어넣었다. 커튼 틈으로 실내가 보였다. 예상대로 손님이 와 있었다. 야요이와 손님은 부엌에서 식탁을 사이에 두고 대화 중이었다. 손님은 젊은 남자였다. 식탁 위에는 야요이가 만든 맛있는 음식이 놓여 있었다. 유사는 갑자기 그 남자 손님이 부러웠다. 자신도 그 남자가 앉아있는 자리에 앉아서 야요이와 마주 보며 식사하고 싶었다. 유사는 그런 자신이 조금 당황스러웠다. 간절히 원했던 속옷을 손에 넣은 지금 더 이상 무엇을 바랄까? 단지 배가 고팠을 뿐 그 이상은 아닐 것이다. 유사는 마음속에 피어오른 불손한 욕망을 얼른 떨쳐냈다. 오래 머무르면 안 된다. 손님이 언제 돌아갈지 모르기 때문이다. 손님이 돌아가면 야요이는 곧바로 속옷을 거두려고 베란다로 나올 것이다. 야요이와 손님은 여전히 화기애애하게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중이었다. 유사는 집으로 돌아가 그토록 원했던 속옷을 입을 장면을 상상했다. 떠나려는데 발밑에 무언가가 밟혔다. 발밑을 보니까 베란다 바닥에 속옷이 떨어져 있었다. 바람에 날려서 빨랫줄에서 떨어진 듯 했다. 유사는 깜짝 놀라서 속옷을 주워들었다. 몰랐다고는 하지만 부처를 발로 밟았다니. 그는 부처에 사과하면서 바닥에서 집어든 새로운 속옷도 배낭에 넣었다. 그리고 부정을 씻어버리기 위해서 발로 밟은 장소에 소금을 뿌렸다. 그는 이와 같은 불경한 상황이 벌어질 것을 대비해서 언제나 정화용 소금을 가지고 다녔다. 부처를 부주의하게 밟은 장소에 정화의 의미로 소금을 뿌린 유사는 준비해온 등산용 밧줄을 이용해서 무사히 지상으로 내려왔다. 야요이 방의 불은 따뜻하게 반짝였다. 손님은 아직도 있는 모양이었다. 유사는 그 후에 두 사람 사이가 어떻게 발전할지 상상했다. 오타 도라키치는 노숙자다. 돈을 벌겠다고 상경한 도쿄에서 공사 현장을 전전하며 일용직으로 터파기 작업을 했다. 헌데 그마저도 일이 끊어졌다. 세계적인 불황의 바람을 타고
차츰 공사가 줄어들더니 기초 공사의 시작인 터파기 일거리조차 없어졌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여비가 없었고 막상 돌아간다 해도 마땅한 일자리가 없었다. 오탈은 일거리를 찾아다니며 노숙 생활을 했다. 그동안 외지인 노동자들의 거점인 노무자 합숙소에서 머물렀는데 일이 떨어지자 그곳도 문을 닫았다. 매일 아침 일찍 인력시장에 가도 일거리를 얻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는 거리에서 생활하면서 노숙자들에게도 계급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A급은 노숙 생활을 하면서도 조금이나마 수입이 있는 사람이다. 그들은 거리 쓰레기통을 뒤져 모은 잡지와 폐품을 팔아서 돈을 번다. 모아온 잡지를 식품과 전문으로 교환해주는 전문업자도 있다. 주로 책이나 잡지를 거래하는 업자를 서점, 식품을 거래하는 업자는 노점이라고 부른다. A급은 거리 위에 방수포와 골판지 상자로 생활할 만한 공간을 만들고 휴대용 텔레비전과 난로, 침구, 자전거, 세탁기 등의 가재 도구까지 갖추는 등 꽤 사람다운 생활을 한다. 생활력이 있고 사회에 복귀할 역량을 지녔으면서도 자유로운 노숙 생활을 유지하려는 이들이다. B급은 A급 밑에서 일하면서 남은 물건을 받거나 슈퍼마켓이나 레스토랑의 뒷문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식품과 버리는 음식을 받아서 생활하는 부류다. 저마다 수집하는 전문 분야가 있어서 도시락, 패스트푸드, 술 등을 분업해서 서로 교환을 하면 상당히 균형 잡힌 식사가 가능하다. 각자 담당하는 구역이 있고 단골 가게도 있다. 반면 C급은 완전히 무능력하다. 이들은 거리에서 멍하니 시간을 보내며 죽음을 기다린다. 이렇게 노숙자들에게도 계급이 있는 것이다. A급과 B급은 자신들을 C급과 똑같이 취급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오타 도라키치는 A급의 끄트머리에서 간신히 계급을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그는 경기가 좋아지면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노숙 생활의 경험을 책으로 써서 작가가 되려는 야심도 품고 있다. 그는 지금 자신의 노숙자 신분은 세상을 속이는 가짜 모습일 뿐이라고 여겼다. 노숙 생활은 가혹하지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조직 사회의 틀에서 벗어난 사람들만 누리는 자유로움이 기다리고 있다. 어디든 갈 수 있고 아무 데서나 잘 수 있다. 자고 일어나는 시간도 자유다. 도시에는 지하도, 육교 아래, 상점가, 빌딩 뒤, 공사 중인 건물, 건설을 중단한 미완성 빌딩 등 비와 이슬을 피할 장소가 많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정어리 통조리처럼 사람들로 꽉 찬 만원 전철을 탈 필요도 없다. 상사의 성난 목소리를 들으면서 회사라는 쇠사슬에 노예처럼 묶여있지 않아도 된다. 납세의 의무도 관원상제 때마다 지켜야 하는 의리도 번거로운 인간관계도 없다. 물론 부양해야 할 가족도 없다. 가족이 있다고 해도 고향에서 떠나왔거나 버림받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노숙 생활의 요령만 익히면 끼니는 대부분 해결된다. 물물 교환을 통해 술과 기호품 조달도 가능하다. 처지가 비슷한 노숙자들과 일종의 조직을 결성하면 더욱 효율적이고 안정성도 높아진다. 돈이 어느 정도 모이면 좋은 옷을 한 벌 산다. 옷만 잘 입어도 일반 사회인들과 다름없어 보인다. 그러면 잡무를 대행하거나 영화나 텔레비전에 엑스트라 일이 가능하다. 일명 줄서기라고 부르는 줄을 대신 서서 플래티늄 티켓이나 사회적 관심이 높은 재판에 방청권을 받아주는 일도 있다. 골판지 상자와 비닐하우스에서의 생활도 익숙해지면 의외로 나쁘지 않다. 어떤 노숙자는 골판지 상자로 만든 집을 거실, 침실, 식당으로 구분해서 제법 그럴듯하게 쓰기도 한다. 여자 노숙자는 굉장히 드물다. 대부분
혼자 살다가 늙어서 노숙자가 된 경우이다. 아주 가끔 부부가 함께 노숙 생활을 하기도 한다. 파산하거나 재해를 당해서 노숙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다. 오타는 경험이 없었지만 경험 많은 노숙자에게서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노숙자를 좋아하는 여자도 있다고 한다. 그것도 같은 노숙자가 아니라 일반인이 말이다. 그녀들은 가끔 노숙자들이 머물고 있는 곳에 방문을 해서 먹을거리를 건네주거나 집을 정리해주고 밤에는 노숙자들과 성관계를 맺는다고 한다. 한 베테랑 노숙자는 그런 여자와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었다. 물론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정보이지만 말이다. 가끔씩 갈 곳 없는 가출 소녀가 노숙자 텐트촌에 들어오기도 한다. 그러면 인정 많은 노숙자들은 며칠간 골판지 상잣집에서 머물게 해준다. 하지만 가출 소녀의 대부분이 미성년자라서 자칫 손을 댔다가는 청소년 보호법에 걸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납치나 유괴로 의심받는 경우도 덜어 있어서 하룻밤의 잠자리를 제공하는데도 각오가 필요하다. 노숙자에게 최대의 적은 추위다. 여름에 부는 비바람과 더위는 그럭저럭 견딜만 하지만 겨울의 거리는 혹독하다. 특히 맨바닥에서 자면 체온이 떨어져서 매우 위험하다. 술기운에 골판지 상자나 담요 없이 자다가 그대로 얼어 죽는 경우도 있다. 도쿄의 하늘은 갈수록 높아지고 각다귀가 물지 않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기간은 짧아진다.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면 노숙자는 과연 내년 봄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함께 비장해져야 한다. 경박한 자유에는 길에서 비참하게 죽는 자유도 포함되어 있다. 어느 날 아침이었다. 오타는 따뜻한 털뭉치가 발밑에 닿는 느낌이 들어서 잠에서 깼다. 어느 틈엔가 텐트에 들어온 고양이 한 마리가 야옹하고 울었다. 노숙자와 고양이는 성격이 잘 맞아서 고양이를 기르는 동료들이 많았다. 물론 고양이는 자기가 사육되고 있다는 걸 의식조차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사람이 그리웠던 걸까? 오타가 손을 뻗자 고양이가 주저없이 다가왔다. 하얀 털에 검은 무늬가 있는 고양이였다. 이름이 적힌 목걸이는 없었지만 털에서 샴푸 냄새가 났다. 애완용 고양이가 밖으로 나왔다가 길을 잃은 듯 했다. 오타가 먹다 남은 도시락을 주자 고양이는 배가 고팠는지 그릇을 깨끗이 비웠다. 그 후 그 고양이는 오타의 텐트에서 함께 살았다. 사람이 먹는 음식은 염분이 높아서 고양이에게 좋지 않았다. 오타는 잡지와 빈캔을 수집해 모은 돈으로 고양이의 사료를 샀다. 오타는 집 잃은 고양이를 몽이라고 불렀다. 몽과 함께 자면 살아있는 작은 난로를 아는 느낌이어서 그의 겨울은 그리 춥지 않았다. 몽은 곧바로 텐트촌의 명물이 되었다. 시부야의 노숙자는 신주쿠에 비해서 사람들이 온화하다. 미야시타 공원 일대가 노숙자의 집합 장소인데 공원 관리인도 그다지 간섭하지 않았다. 노숙자들끼리는 사이가 좋았고 항상 주변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했다. 일반인에게 폐를 끼치는 행동 또한 하지 않았다. 그래서 공원 이용자들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공원을 찾았다. 몽이 오고 2달 뒤, 원래는 의사였다고 소문난 닭이라고 부르는 이웃이 오타에게 와서 말했다. 이봐, 전봇대에 몽을 찾는 광고가 붙어서 전 주인이 찾는 것 같은데? 역시 주인이 있었군. 샴푸 냄새가 났다고 했지? 누가 도둑고양이에게 샴푸를 해주겠나? 주인이 있었던 거겠지. 닭이 웃으면서 말했다. 오타는 닭이 알려준 전봇대에 가보았다. 거기에는 몽의 사진을 확대해서 만든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얼굴 형태와 무늬를 보니까 몽이 분명했다. 사진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집 나간 고양이를 찾습니다. 모월 모일 저녁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름은 피아노. 보호하고 계시거나 정보를 제공해 주신 분께는 사례하겠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연락처와 주인의 이름이 큼직하게 쓰여 있었다. 전 주인의 주소는 고양이의 행동 반경이었을 것이다. 오타가 사는 곳과 그리 멀지 않다. 포스터를 본 오타는 잠시 망설였다. 몽의 본명, 아니 그 전의 이름이 피아노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다. 현재 피아노는 몽이 되었고 오타에게는 둘도 없이 소중한 존재다. 이제 겨우 새로운 주인과 환경에 익숙해졌는데 다시 전 주인에게 돌아가면 몽은 행복할까? 아니, 몽보다도 오타 본인이 더 문제였다. 몽을 돌려보내고 이 생활을 홀로 견뎌낼 수 있을지가 걱정이었다. 이제 오타는 몽이 없는 노숙 생활은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았다. 그렇지만 가출한 고양이를 찾기 위해 전봇대에 포스터를 붙이는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다. 주인에게 피아노는 가족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아니, 가족 그 자체였을 것이다. 오타는 몽과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다. 그때 몽에게서는 샴푸 냄새가 났었다. 노숙 생활을 하는 주제에 샴푸로 목욕을 시켜주는 것은 불가능했다. 사료도 언제나 제일 저렴한 상품으로 골랐다. 몽은 자신과 함께 있는 한 결코 호강할 수 없었다. 아마 전 주인은 이 전봇대에 붙인 광고뿐만 아니라 사방팔방 손을 써가며 피아노를 찾고 있을 것이다. 오타도 몽에게 정이 들어버렸기 때문에 피아노를 잃은 전 주인의 슬픔과 적막함이 이해가 되었다. 더군다나 노숙 생활은 내일을 보장할 수 없다. 만약 오타의 신변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몽은 또다시 거리를 헤매야 한다. 전 주인의 따뜻한 집에서 맛있는 사료를 먹을 수 있는 고양이 왕자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편이 몽에게도 좋을 것이다. 오타는 그렇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전 주인에게 연락을 하기로 결심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낯선 남자의 전화에 잔뜩 긴장한 눈치였지만 피아노를 보호하고 있다고 하자 목소리가 확 밝아졌다. 피아노를 보호하고 계시다고요? 아, 뭐라고 감사의 말을 드려야 할지. 정말 고맙습니다. 저 피아노는 건강한가요? 지금 바로 데리러 갈게요. 댁이 어디십니까? 포스터에 스기무라라고 쓰여있던 전 주인이 말했다. 오타는 조금 당황했다. 여자가 오타를 데리러 오면 자신이 노숙자라는 사실이 알려진다. 고양이를 길가의 비닐 텐트에서 키웠다는 걸 알면 전 주인이 화를 낼지도 모른다. 아니요, 제가 데리고 갈게요. 저녁 시간인데 괜찮습니까? 아, 네. 저야 괜찮지만 보호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일부러 여기까지 데리고 오시면 제가 너무 죄송스러워서요. 그쪽만 괜찮으시면 지금 바로 아니, 피아노를 데리고 갈게요. 주소를 좀 알려주세요. 오타는 몽을 안고 서둘러 스기무라의 집으로 향했다. 노숙자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 옷을 단정히 입고 머리를 빗었다. 구두의 먼지도 깨끗이 털었다. 그는 비록 노숙자 신세지만 적게나마 수입이 있고 평소에도 깨끗이 씻고 옷을 말쑥하게 입고 다니기 때문에 언뜻 보면 일반인이나 다름없었다. 몽은 샴푸를 해주지는 못했지만 주운 브러쉬로 털을 빗겨주었다. 저렴한 고양이 사료를 먹이긴 했지만 영양의 균형은 잘 맞아서 살이 제법 올랐다. 이 정도라면 전 주인도 안심할 것이다. 집은 금방 찾았다. 시부야의 번화가에서 조금 벗어난 주택가의 뒷길에 있는 아담한 아파트였다. 따로 관리인은 없었다. 오타가 스기무라의 아파트에 도착한 시각은 밤 10시쯤이었다. 도심에 가까운 지역에서는 그렇게 늦은 시간도 아니었다. 하지만
아파트 주변에는 인적이 드물었고 안에도 사람이 없거나 잠든 것처럼 인기척이 없었다. 오타는 현관 우편함에서 전화 통화 때 들었던 스기무라의 방 번호를 확인했다. 그리고 그녀가 알려준 대로 2층 끝집으로 갔다. 오타는 집 앞에서 호흡을 가다듬고 초인종을 눌렀다. 전에 살던 집이 기억이 난 건지 한쪽 팔에 안겨있는 몽이 계속 울어댔다.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오타는 다시 초인종을 눌렀다. 집안에서 울리는 현관 벨소리가 문 너머 밖에까지 들려왔다. 텔레비전 소리는 나지 않았다. 주인도 분명히 벨소리를 들었을 텐데 아무런 대답도 인기척도 없었다. 오타가 고개를 갸웃하며 이번에는 문을 두드렸다. 여전히 반응은 없었다. 아까 전화 통화 중에 스기무라는 피아노를 보호하고 있다는 말에 무척이나 기뻐했었다. 돌려주러 오겠다고 했으니 외출을 했을 리도 없었다. 아니면 샤워를 하는 중인가? 하긴 그것도 이상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저 스기무라 씨, 좀 전에 연락했던 오타입니다. 안에 계시나요? 오타는 큰 맘 먹고 문을 밀어보았다. 그런데 아무런 저항도 없이 문이 열렸다. 잠기지 않은 것이다. 오타는 아무리 아파트 안이라고는 하지만 젊은 여자가 조심성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 순간 몽이 오타의 팔에서 뛰어내려 문틈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역시 옛집이 생각났나 보다. 저 스기무라 씨, 오타입니다. 피아노를 데리고 왔... 오타는 문틈에 머리를 밀어놓고 말하다가 순간 섬뜩했다. 전등이 켜진 방의 실내 모습이 반 정도 눈에 들어왔는데 바닥에 두 발이 나란히 누워 있었던 것이다. 기다리다가 잠들었나? 하지만 오타가 금방 피아노를 데리고 올 줄 알면서 문도 잠그지 않은 채 잠들었다니 좀 어이가 없었다. 스기무라 씨, 일어나세요. 아까 전화드렸던 오타라고 합니다. 피아노를 데리고 왔어요. 오타가 소리내서 스기무라를 불렀다. 하지만 널브러진 팔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상하게 생각한 오타는 마음을 가다듬고 안으로 들어갔다. 실내 전경이 시야에 들어왔다. 바닥에는 넓게 퍼진 피 웅덩이 속에 여자가 엎드린 채로 쓰러져 있었다. 그것이 오타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모습이었다. 여자의 옆에는 브론즈 장식물이 떨어져 있었다. 몽은 피웅덩이 안에 웅크리고 앉아 움직이지 않는 전 주인을 향해 야옹야옹하고 울었다. 오타는 순간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서고 말았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자마자 허겁지겁 스기무라의 집에서 뛰쳐나왔다. 그때 복도를 지나던 젊은 남자와 부딪혔다. 아파트 주민인 것 같았다. 왜 그러세요? 젊은 남자는 사색이 된 오타를 보고 물었다. 저 큰일 났어요. 죽었어요. 스기무라 씨가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 있어요. 오타가 말했다. 뭐라고요? 젊은 남자는 오타가 열어놓은 문으로 들어가서 사태가 심각한 것을 확인하고 다시 나왔다. 경찰에 먼저 신고를 해야 되겠어요. 근데 당신은 누구죠? 젊은 남자가 의혹의 눈초리로 오타를 바라보았다. 저는 가출한 스기무라 씨의 고양이를 돌려주러 온 사람이에요. 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대답하는 오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일단 당신은 여기 계세요. 첫 발견자니까요. 제가 경찰에 연락할게요. 복도가 소란스러워지자 입주자들이 하나둘 복도로 나왔다. 오타는 도망갈 기회를 놓쳤다. 물론 애초부터 도망갈 생각도 없었다. 오타와 복도에서 부딪힌 젊은 남자는 스기무라의 옆집에 사는 사야마 미키오였다. 사야마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달려왔다. 시체를 처음으로 발견한 오타는 수사관들의 질문 공세를 받았다. 피해자는 스기무라 야요이,
24살. 2년 전에 코포로스 두루밀 아파트 208호실에 이사를 왔다. 입주 초기에는 해상화재 보험 지점에 근무를 했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만두고 밤업소를 전전했던 모양이다. 가끔 남자 손님이 드나들기는 했지만 겉으로만 보면 전혀 밤업소를 다니는 여자 같지 않았다. 얼굴이 청초하고 성격이 밝아서 이웃들의 평가도 좋았다. 실내에는 누군가와 다퉜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옷도 치맛자락이 조금 흩어져 있을 뿐 저항한 것 같지는 않았다. 좁은 현장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할서 형사, 경찰청에서 온 검시관, 감식과 수사일과의 수사관이 차례로 도착하면서 더 이상 발 디딜 공간조차 없었다. 먼저 수사관이 현장 주변을 관찰하면서 수사 반경을 좁혀갔고 검시관은 시체를 조사했다. 검시 소견은 2개 골절이 수반된 뇌 좌상이었는데 시체 옆에 놓여있던 브론즈 장식품을 후두부에 맞은 것이라고 했다. 사망 추정 시간은 저녁 8시부터 약 2시간 이내였다. 즉 범행 직후에 시체가 발견된 상황이었다. 후두부에 창상 한 곳이 있었다. 피해자는 무거운 브론즈 장식품으로 후두부를 강타당해 두개골이 깨지면서 뇌신부에 심각한 충격을 받아 즉사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외표 검사에서는 사망 전후의 성교나 성폭행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범행 추정 시간은 오타가 피해자의 시체를 발견한 시간과 맞닿아 있었다. 그래서 당연히 오타는 매서운 추궁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경찰은 오타가 거취가 불분명한 노숙자라는 것을 알고 더욱 강하게 그를 추궁했다. 그러니까 당신은 스기무라 씨가 기르던 고양이를 돌려주러 왔다가 시체를 발견했다는 거군요. 무네스에라고 이름을 밝힌 경찰청 수사일과의 형사가 정중한 말투로 물었다. 정중하게 격식 갖춘 말만큼이나 타협할 줄 모르는 성격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2달 정도 보호를 했는데요. 전봇대에 붙은 포스터를 보고 스기무라 씨의 고양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돌려주러 온 겁니다. 고양이가 보이지 않는데요? 무네스의 형사가 말했다. 아무리 초인종을 누르고 소리내 불러도 반응이 없어서 문을 밀어 보았더니 문이 열려 있더군요. 문틈을 통해서 피아노가 방으로 달려 들어갔어요. 하지만 방 어디에도 고양이는 없는데요. 아이고, 전 분명히 고양이를 데리고 왔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아, 맞다. 옷에 고양이 털이 묻어 있을 거예요. 오타는 필사적이었다. 확실히 그의 옷에는 고양이의 털이 육안으로도 확인될 정도로 붙어 있었다. 고양이의 털이 옷에 붙어 있다고 해서 꼭 그 고양이를 스기무라 씨에게 돌려주러 왔다고는 하기 어렵죠. 무네스의 말투는 매번 냉철했다. 그때 관할서의 스기모토 형사가 베란다 유리문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베란다 문이라면 처음부터 열려 있었어요. 라고 무네스에가 대답했다. 그러자 스기모토 형사가 고양이는 이 유리문 틈을 통해 거실에서 베란다로 나갔는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말하며 오타를 도와주었다. 피해자의 피웅덩이에서 베란다 쪽으로 혈흔이 이어져 있었다. 피웅덩이에서 걸어나간 몽의 발자국이 틀림없다. 몽은 유리문 틈을 통해 베란다로 빠져나갔다. 하지만 베란다에도 몽은 없었다. 베란다와 이어진 옆집으로 간 건가? 그때 관할서의 사토 형사가 베란다 바닥에서 뭔가를 주었다. 엽서였다. 뭔가 쓰여 있었고 우표도 붙어 있었다. 사토 형사가 집어올린 그 엽서에는 하지만 소인은 찍혀 있지 않았다. 우체통에 넣기 전인 모양이었다. 엽서에 고양이의 발자국이 찍혔군요. 이 고양이가 여기저기 돌아다닌 모양인데요. 무네스의 형사가 말했다. 엽서의 글자 위로
벚꽃잎 같은 고양이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피해자의 피를 묻힌 고양이의 발이 베란다에 떨어진 엽서를 밟으며 지나간 것이 분명했다. 엽서에는 신칸센으로 도쿄에 도착해 지금부터 일을 찾음 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보내는 사람은 아오바 요시오, 받는 사람은 북부 산골 마을에 사는 아오바 게이조와 우메코로 되어 있었다. 일을 찾아 상경한 사람이 고향의 부모에게 보내는 엽서 같았다. 엽서를 현장에 흘렸을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은 보내는 사람인 아오바 요시오였다. 이 하얀 가루는 뭐지? 문에스에는 엽서가 떨어져 있던 주변 바닥에 흩어진 하얀 가루를 발견했다. 실내에 있던 수사관이 손전등을 비추자 바닥에서 하얀 가루가 빛났다. 소금이나 설탕 같군요. 사토라고 불리는 관할서 형사가 손가락 끝으로 가루를 찍어서 냄새를 맡아보고 핥았다. 짭니다. 소금이네요. 또 그 녀석이 움직이기 시작했군요. 가루의 정체를 확인한 사토가 중얼거렸다. 그 녀석이라니? 귀가 밝은 문에스에가 사토의 중얼거림을 듣고 물었다. 이 일대에 여자 속옷만 전문으로 훔치는 녀석이 있어요. 그놈은 뭔가 꺼림칙한 일이 있으면 지금처럼 소금을 뿌려대죠. 그래요? 이 실은 베란다에 방치된 행거가 마음에 걸려요. 문에스의 검사는 베란다의 차양 아래 덩그러니 놓여있는 원형 행거를 가리켰다. 행거가 뭐 어떻다는 거죠? 행거는 세탁물과 함께 치우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행거는 접이시계에 보통 접어서 세탁물과 함께 집안에 들여놓죠. 그렇다면 그놈이 이 행거에 걸려있던 속옷을 모두 가져갔다는 얘기가 되는군요. 속옷 도둑이 베란다에 소금을 뿌린 건 이때 이미 피해자는 살해당했고 베란다에 고양이의 피 묻은 발자국이 찍혀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피 묻은 발자국에 소금을 뿌려서 정화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어쩌면 속옷 도둑은 범인을 목격했을지도 몰라요. 범행 전에 이미 베란다에 숨어들었고 범행을 목격하고 범인이 떠난 뒤에 베란다의 유리문을 열었다고 가정하면 그 사이에 고양이가 밖으로 나왔다는 추측도 가능합니다. 가능한 일이네요. 아무래도 그 속옷 도둑을 먼저 잡아야 되겠군요. 사토는 문에스의 형사의 가설에 한층 흥분한 모습이었다. 속옷 도둑에 대한 가설이 세워지자 엽서를 쓴 아오바 요시오의 행방도 추적이 되었다. 현장에 남아있는 엽서에 고양이 발자국이 찍혀 있었으니까 엽서의 주인은 범행 전 또는 범행 시에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엽서에 적혀있는 도쿄역 도착 일시로 추측을 하면 엽서가 현장에 떨어진 시간은 도쿄역에서 현장으로 곧바로 왔다고 해도 대여섯 시간은 지나야 한다. 그러니 아오바 요시오가 범인일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아도 좋다. 검시 후에 피해자의 유체는 사법 해부를 위해 현장에서 반출되었다. 부검 결과는 검시관의 앞선 소견과 대부분 맞아떨어졌다. 시체를 처음으로 발견한 오타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습니다. 현장에 고양이는 없었지만 실내와 베란다의 발자국으로 미루어 봐서 범행 후에 고양이가 현장에 있었던 건 확실합니다. 피해자가 기르던 고양이가 2달 전쯤 가출한 사실도 입주자들의 증언으로 밝혀졌고요. 오타는 범행이 일어난 후에 고양이를 안고 피해자의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발견했고요. 하지만 범행 추정 시간과 오타가 현장에 온 시간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오타가 범인일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있는 거죠. 이렇게 재빨리 반론이 나왔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봐야 돼요. 범행 전에 오타와 피해자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으니까요. 오타는 고양이를 돌려주러 왔을 뿐입니다. 동기가 전혀 없는 거죠. 동기가 없다고 단정하긴 어렵죠. 오타는 피해자의 고양이를 보호하는 동안에 정이 들어서
피해자한테 돌려주고 싶지 않았겠죠. 애완동물은 정이 들면 가족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고양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싶지 않아서 살해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어요? 만약 그렇다면 오타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고양이를 보호 중이라고 연락하지 않았을 테죠. 그 부분은요, 오타 본인의 진술이기 때문에 믿기 어려워요. 전화도 공중전화를 사용했고요. 오타가 연락했다는 증거는 없어요. 흉기로 사용된 브론즈 장식품에 오타의 지문은 없었습니다. 오타가 시체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복도를 지나다가 이웃 사람과 부딪혔죠. 소란스러운 기척에 입주민들도 복도로 나왔고요. 오타는 이들에게 계속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타가 만약에 장갑을 끼고 범행을 했다면 장갑을 버리고 올 시간도 또 장소도 없었어요. 또 현장에 남아있는 고양이의 발자국과 오타의 옷에 붙어있는 고양이 털을 보면 오타가 고양이를 피해자에게 데려온 것은 확실합니다. 피해자를 살해하고 고양이를 소유하려고 했다면 처음부터 고양이를 데리고 올 이유가 없겠죠. 이런 강한 주장에 반론은 수그러들었다. 1차 수사회의에서는 아우바 요시오의 행방 추적, 범행 시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속옷 도둑에 대한 수사, 노숙자 오타를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수사, 이상의 세 가지가 당면 수사 방침으로 결정되었다. 문해수의 형사는 현장에 소금을 뿌린 속옷 도둑이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생각했다. 피해자가 속옷 도둑을 발견하는 바람에 살해당했다는 추정도 가능하지만 속옷 도둑을 범인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페티시스트는 부처의 주인인 여자의 몸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 베란다에 소금을 뿌려서 정화하고 사라진 속옷 도둑이 피해자를 브론즈 장식품으로 때려서 살해했다는 전개는 아무래도 상상하기 힘들었다. 아무래도 엽서를 떨어뜨린 아우바 요시오라는 사람 쪽이 마음에 걸렸다. 상경한 날 피해자가 그에게 말을 걸어서 집까지 왔고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살해했다. 그 장면을 속옷 도둑이 목격했다고 보는 흐름이 자연스럽다. 엽서의 수령인, 즉 아우바 요시오의 고향 부모에게 연락을 했는데 아들이 도쿄에 갔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다고만 대답했다. 특별히 뭔가를 숨기는 것처럼 들리지도 않았고 아들이 살인사건에 말려든 일도 전혀 모르는 눈치였다. 사실 아우바 본인에게서 듣지 않는 이상 모르는 것이 당연했다. 부모는 뭔가를 숨길 이유가 없었다. 오히려 그들은 요시오가 도쿄에서 무슨 일을 저지른 거냐고 걱정을 했다. 동시에 소재를 추적하고 있었던 속옷 도둑에 대한 이야기는 의외의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유사 마삼이라는 29살의 남자가 자신이 살인사건의 참고인이며 행방을 찾는다는 속옷 도둑이라고 관할 경찰서에 자수한 것이다. 속옷을 훔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스기무라 씨를 죽이지 않았어요. 텔레비전을 보다가 제가 의심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서 자수했어요. 전 속옷은 훔쳐도 절대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유사가 진술했다. 고작 속옷을 훔친 정도의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자신이 살인범으로 몰린 것이 말도 안 되고 억울해서 자수를 했던 것이다. 무에스네와 시부야 경찰서의 사토가 유사의 취조를 담당했다. 자네가 속옷을 훔친 스기무라 씨의 베란다에 숨어들었을 때 스기무라 씨는 아직 살아 있었나? 무에스의 형사가 물었다. 네, 방에서 젊은 남자와 함께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 젊은 남자의 얼굴을 기억하나? 네, 개성 있는 얼굴은 아니지만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했지? 그건 몰라요. 방에서 나는 소리가 베란다까지 들리진 않았으니까요. 베란다의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혹시 고양이는 보이지 않았나? 고양이요? 고양이는 없었는데요. 하지만 커튼 틈으로만 들여다본 거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는지도 모르죠. 자네는 속옷을 훔치고 베란다에 소금을 뿌렸지? 네. 왜 그런 짓을 했나? 어, 스기무라 씨의 속옷 하나가 베란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줄 모르고 제가 그만 밟았거든요.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사죄의 표시로 정화를 한 겁니다. 이 베란다에 피를 묻힌 고양이의 발자국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네? 피 묻은 고양이 발자국이라뇨? 그런 건 전혀 없었는데요. 없었다. 그러면 바닥에 떨어져 있었던 속옷에는 피가 묻어 있지 않았나? 네, 묻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 구두 자국이 조금 나 있었을 뿐이에요. 식사 후에 스기무라 씨와 그 젊은 남자는 뭘 했지? 저도 그건 몰라요. 스기무라 씨가 언제 베란다로 나올지 몰라서 저는 서둘러 내려왔거든요. 어쩌면 그 남자가 스기무라 씨를 죽인 범인일지도 모르지만 저는 살인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어요. 당신이 베란다에 숨어들었을 때 혹시 이 엽서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나? 사토가 고양이의 피 묻은 발자국이 찍힌 엽서를 내밀었다. 없었어요. 만약 있었다면 알았을 겁니다. 유사는 고개를 저었다. 연기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이 엽서 당신이 떨어뜨린 거 아니야? 아니요. 그런 엽서는 몰라요. 제 글씨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엽서를 갖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문해세 형사는 다시 유사가 현장에 있었던 시간을 확인했다. 속옷, 도둑, 유사의 진술로 보았을 때 그는 스기무라 야요이가 살아있을 때, 즉 살해당하기 전에 베란다에 침입해서 속옷을 훔쳐갔다고 결론 내려졌다. 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웠지만 오타의 진술과 입주자들의 증언이 잘 부합되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었다. 결론적으로 유사가 베란다에 있던 시간에 스기무라 야요이는 아직 살아있었다. 피해자와 식사를 했던 젊은 남자로 추정되는 아오바 요시오와 스기무라 야요이, 그 후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유사의 자수 후에도 또 한 번 수사에 커다란 진전이 있었다. 뉴스 보도를 통해 사건에 대해서 알게 된 아오바 요시오가 시부야 경찰서에 출두한 것이다. 저 텔레비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도쿄에 상경한 당일 전 재산을 소매치기 당했어요. 곤란해하는 저에게 스기무라 씨는 먼저 말을 걸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었죠. 뿐만 아니라 집에 데려와서 저녁을 대접해주고 당장 쓸 돈이 필요할 거라면서 5,000엔까지 쥐어주었어요. 저한테는 지옥에서 만난 여신 같은 은인이에요. 그런 스기무라 씨가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출두한 겁니다. 범인은 틀림없이 제가 그 집에서 나온 후에 왔을 거예요. 아오바 요시오가 말했다. 당신은 이 엽서를 기억합니까? 무네스의 형사가 아오바에게 엽서를 내밀며 물었다. 이건 제가 상경할 때 기차 안에서 쓴 부모님께 보내는 엽서인데요. 우체통에 넣기 전에 돈과 함께 소매치기를 당했어요. 이 엽서 어디서 나온 거죠? 아오바는 놀란 얼굴로 되물었다. 소매치기 당한 엽서가 왜 살인사건 현장에 떨어져 있었을까? 갖고 있던 돈과 함께 소매치기를 당했다. 그게 사실인가요? 무네스의 형사는 거짓말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했다. 아오바는 자신이 의심받고 있다는 걸 알고 그런 거짓말을 꾸미는 건지도 모른다. 범행을 저지를 때 아오바가 그 엽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면 현장에 떨어뜨렸을 리가 없다. 현장에 떨어져 있던 엽서를 그 전에 소매치기 당한 거라고 하는 건 좀 억지 같네요. 문해세는 빈정거리듯이 말했다. 정말이에요. 믿어주세요. 언제 어디서 엽서를 소매치기 당했다고요? 시부야의 거리를 걸을 때, 그러니까 스기무라 씨가 말을 걸기 직전에 잃어버렸어요. 아마 전철 안에서 당한 것 같아요. 소매치기 당한 금액은 얼마였죠? 또 그 밖에 잃어버린 것은 없습니까? 제가 그간 저축해온 돈과
부모님께 받은 돈, 그리고 고향을 떠나올 때 친구들이 챙겨준 돈까지 모두 합치면 15만 엔 정도예요. 아, 그리고 50엔짜리 우표 5장도 지갑에 들어 있었고요. 엽서에 그중 하나를 붙인 겁니다. 당신이 스기무라 씨의 방에 들어왔을 때 베란다의 유리문이 열려 있었나요? 아마 닫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당신이 열지 않았나요? 보통 처음 방문한 손님이 남의 집 베란다 문을 제멋대로 열지는 않죠. 아오바가 범인이라면 경찰에 제발로 출두했을 리가 없다. 문헤세에는 노숙자 오타가 고양이를 돌려주러 왔다가 피해자의 시체를 발견하고 복도로 뛰쳐나왔을 때 그때 부딪힌 사람에 대해서 진술한 내용이 떠올랐다. 그 사람은 옆집에 사는 이웃이었는데 그가 상황을 살피려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갔다고 했다. 그 이웃 사람한테 물으면 그때의 베란다 문이 어떤 상태였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한바탕 아오바를 집중 추궁한 뒤 문헤세는 다시 피해자의 이웃인 사야마 미키오에게 이런저런 내용을 물었다. 사야마는 자신이 들어갔을 때 베란다 문은 닫혀 있었고 고양이는 보이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문헤세는 사건 관련 참고인들의 증언을 다시 한번 면밀히 따져보았다. 사야마는 베란다 문이 닫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 문을 누가 열었을까? 현장에 온 수사관들은 열지 않았다. 분명 손댄 사람이 없는데 수사관이 도착했을 때는 베란다 문이 열려 있었고 고양이는 이 틈을 통해 실내에서 사라졌다. 만약 피해자의 이웃 사야마가 거짓말을 했다면 어떨까? 사야마는 오타한테서 스기무러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그녀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때 사야마가 열려있던 베란다 문을 닫은 거라면 수사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열려있던 베란다 문에 대해서 오타는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고 아오바, 유사, 사야마 이 세 사람은 닫혀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런데 이 네 사람 가운데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어떨까? 스기무라의 집에 늦게 들어온 사람일수록 거짓말을 꾸미기가 쉽다. 만약 세 번째로 방문한 오타까지 거짓말을 했다고 해도 네 번째인 사야마가 앞에 모든 이야기를 뒤집을 수도 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집에 마지막으로 들어온 사야마가 열려있던 베란다 문을 닫혀 있었다고 증언을 해버리면 이를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베란다 문은 열려 있었다. 아오바와 사야마가 베란다 문이 닫혀 있었다고 증언을 했는데 오타는 놀란 상태여서 문이 어땠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때 베란다 문이 열려 있었다면 사야마가 거짓말을 한 것이 된다. 사야마가 거짓말을 했다면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 베란다 문이 열려 있는 상태면 사야마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사야마는 오타에게서 스기무라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현장을 확인하러 들어가는 척하고 열려있는 베란다 문을 슬쩍 닫은 것은 아닐까. 지금까지는 처음으로 현장을 발견한 노숙자 오타의 그림자 가려져서 피해자의 이웃인 사야마는 딱 한 번 신문했을 뿐 본격적인 수사 대상으로 삼지 않았었다. 문헤세 형사는 다시 베란다를 점검해 보았다. 2층 각 가정의 베란다는 칸막이만 설치된 채 연결되어 있어서 입주자가 마음만 먹으면 베란다를 따라 옆집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실제로 비상시에는 칸막이를 부수고 피난 통로로 쓰인다. 고양이 발자국은 피해자의 베란다에서 사라졌는데 이어진 베란다를 따라 다른 방으로 도주했을 가능성이 높다. 베란다를 통해서 피해자의 집으로 몰래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이웃에 사는 사야마뿐이다. 다른 용의자들은 베란다를 통해서 피해자의 집까지 올라오려면 아파트의 다른 입주자들에게 들킬 위험이 있다. 문헤세는 다시 한번 사야마를 신문하기로 했다. 혹시나 해서 사야마의 전과 유무를 조사했다. 사야마에게는
전과가 있었다. 기물 손괴죄, 업무 방해죄. 이 죄목으로 미지도 교도소에서 1년간 복역한 기록이 있었다. 문혜세는 체포영장보다 쉽게 발부 가능한 수색영장을 청구한 뒤 사야마의 집을 수색하다가 중대한 자료를 발견했다. 다시 신문을 할 때 사야마는 분명히 동요한 모습이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이 스기무라 씨의 방에 들어갔을 때 베란다 문은 닫혀 있었습니까? 네, 닫혀 있었어요. 전에 말했던 그대로입니다. 사야마가 대답했다. 베란다 문이 닫혀 있었다면 오타가 돌려주러 온 고양이가 실내에 있었을 텐데요. 그런 것까지는 잘 몰라요. 돌려주러 온 사람이 고양이를 놓아준 게 아닐까요? 오타가 고양이를 돌려주러 왔을 때는 이미 스기무라 씨는 살해당한 상태입니다. 그때 유리문이 열려 있었다면 고양이는 이웃집 베란다를 타고 도망갔을 테지요. 그러면 고양이가 도망간 다음에 오타 씨가 닫은 거 아닐까요? 오타 씨는 유리문이 닫혀 있지 않았다고 증언했어요. 그는 스기무라 씨의 집에서 시체를 발견했고 놀라서 복도로 뛰어나오다가 당신과 부딪혔죠. 그래서 유리문을 열거나 닫을 만한 여유도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근데 오타 씨가 범인이라면 거짓말을 하는 건지도 모르죠. 사야마는 조금 안정을 찾은 듯이 보였다. 이 엽서를 기억합니까? 무네스의 형사가 아오바의 엽서를 내밀며 물었다. 아니요. 사야마는 고개를 저었다. 이 엽서가 스기무라 씨의 집 베란다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날 밤 스기무라 씨가 살아있을 때 마지막으로 집에 방문한 남자가 고향의 부모에게 보내려고 했던 엽서예요. 그렇다면 그 방문자가 떨어뜨렸겠죠. 아니요. 방문자는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도 잘 알 텐데요. 무네스의 형사는 단숨에 사야마를 압박했다. 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엽서가 베란다에 떨어져 있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까? 마지막 방문자는 스기무라 씨의 집에 오기 전에 소지금과 함께 이 엽서를 소매치기 당했어요. 그래서 스기무라 씨의 집에 왔을 때 이미 그는 이 엽서를 갖고 있지 않았죠. 갖고 있지 않은 엽서를 베란다에 떨어뜨리는 건 불가능하죠. 도대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엽서와 제가 무슨 관련이 있다고요? 아주 큰 관련이 있죠. 당신이 바로 이 엽서를 지갑과 함께 훔친 장본인이기 때문이에요. 문혜세는 곧장 신문의 본론으로 들어갔다. 뭐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대체 무슨 증거로 내가 훔쳤다는 거죠? 당신의 방을 수색하다가 마지막 방문자가 잃어버린 15만 엔을 발견했어요. 아니, 돈에 방문자의 서명이라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사야마가 코웃음을 쳤다. 당신이 훔친 건 15만 엔 뿐만이 아니죠. 이 우표 기억합니까? 형사가 넉 장이 붙어있는 50엔짜리 우표를 내밀었다. 사야마는 이상하다는 듯이 우표를 쳐다보았다. 우표에는 당신의 지문이 묻어 있었어요. 왜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우표에 너의 지문이 찍혀 있는 걸까? 무네스에가 사야마를 부르는 호칭이 당신에서 너로 갑자기 바뀌었다. 어디까지나 가정 아닌가요? 우표에 내 지문이 묻어 있었다고 해도 저는 스기무라 씨 사건과 관련이 없어요. 사야마는 막판까지 밀려 버둥거리고 있었다. 네가 스기무라 씨를 죽인 범인이야. 고양이는 스기무라 씨가 살해된 직후에 집에 돌아왔어. 집안을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던 고양이의 발에 스기무라 씨의 피가 묻었고 고양이는 그 발로 엽서를 밟았지. 그래서 엽서에 발자국이 찍힌 거야. 즉 범인은 고양이가 돌아오기 전에 범행을 끝냈고 베란다를 통해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던 중에 엽서를 떨어뜨렸어. 아오바 씨는 돈과 우표와 엽서를 전부 소매치기 당했으니까 그런 짓을 할 사람은 너뿐이야. 무네스에가
쐐기를 박듯이 말했다. 결국 사야마는 범행을 자백했다. 사야마가 역에서 늙은 여자의 가방을 낚아채는 바람에 늙은 여자는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다. 여자는 기절했고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되었지만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그런데 그 장면을 스기무라 야요이가 목격했던 것이다. 야요이는 사야마에게 자수를 권했다. 하지만 전과가 있는 사야마는 체포되면 가중처벌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두려워했다. 사야마는 야요이에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수를 계속 미뤘다. 사건 당일 밤 사야마는 야요이와 자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담판을 지으려고 그녀의 집으로 갔다. 사야마는 지금은 사정이 있어서 자수를 할 수가 없어요. 난 전과가 있거든요. 지금 잡히면 중죄로 처벌받아요. 그러니까 이번 일은 못 본 척 눈 감아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지만 야요이는 더 이상 유예는 안 돼요. 도저히 자수를 못하겠다면 제가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사야마는 야요이가 방심한 틈을 타서 실내에 있던 브론즈 장식품으로 야요이의 후두부를 내리쳐 살해했던 것이다.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빌다시피 사정해서라도 설득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스기무라 씨의 태도가 너무 단호해서 타협의 여지가 없었죠. 그리고 제가 엽서와 돈을 훔친 사람이 그날 밤 스기무라 씨의 집을 방문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천벌을 받은 거죠. 사야마는 자조하듯이 말했다. 근데 훔친 엽서는 왜 가지고 있었나? 보통 소매치기들은 현금 이외의 나머지는 모두 다 버리잖아. 문해세가 물었다. 엽서에 우표까지 붙어 있어서 우체통에 넣기만 하면 되겠더라고요. 돈을 훔친 것도 미안하고 해서 엽서라도 보내주려고 버리지 않고 갖고 있었어요. 근처에는 우체통이 없어서 그냥 가지고 있다가 스기무라 씨의 베란다에 떨어뜨린 거고요. 범행 후에 복도에서 오타를 만난 뒤 스기무라 씨의 방에 다시 들어간 이유는 베란다 문을 닫기 위해서였나? 스기무라 씨가 죽은 뒤 현관에서 인기척이 들려서 부랴부랴 베란다를 통해 집으로 돌아왔죠. 그때 확실히 베란다 문을 닫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다시 스기무라 씨의 집에 간 거예요. 베란다 문이 열려 있으면 제가 의심받을 게 뻔했으니까요. 살짝 열려있는 베란다 문을 얼른 다시 닫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베란다 문을 잠갔나? 아니요, 마음이 조급해서 잠그지는 못했습니다. 자네가 베란다 문을 닫으려고 스기무라 씨의 집으로 들어갔을 때 고양이는 있었나? 기억이 잘 안 나요. 베란다 문에 온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에 고양이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거든요. 사야마 미키오의 자백으로 이 사건은 곧바로 해결되었다. 수사본부가 생긴 이래로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겨우 사흘 만에 사건을 해결하다니 이 기록인데요. 수사 종결식 자리에서 시부야서의 사토가 말했다. 천망회회의 소불루. 하늘이 친 그물은 눈에 성기지만 그래도 굉장히 넓어서 악인에게 벌을 주는 일을 빠뜨리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격언이 있지만 이번 사건은 정말 하늘이 도운 것 같아요. 노네스의 형사가 말했다. 네, 맞습니다. 이 범인이 훔친 엽서의 주인이 이 범행 당일 피해자와 알게 돼서 그 집을 방문한 점이나 범인이 그 엽서를 피해자의 베란다에 떨어뜨린 점이나 정말 놀라운 우연의 일치죠. 천문학적인 확률입니다. 진짜로 하늘이 친 그물 같아요. 사토가 끄덕였다. 근데 사야마가 베란다 문을 닫았다면 도대체 누가 그 후에 문을 열었을까요? 시부야 경찰서에 다른 경찰이 물었다. 아마 집안에 있었던 고양이가
사야마가 닫은 베란다 문을 다시 열고 나갔을 겁니다. 사야마는 베란다 문을 닫았지만 잠그지는 않았다고 했어요. 고양이도 그 정도 문은 열 수 있거든요. 평소에도 자주 드나들었는지 문틀에 발톱 자국이 있었어요. 아참, 근데 그 고양이는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사토가 문득 생각난 듯이 말했다. 짐작 가는 곳이 한 군데 있어요. 무네스에가 말했다. 모두의 시선이 무네스에에게로 모였다. 그 고양이는 가출한 겁니다. 전 주인이 죽었으니까 다음 주인인 오타에게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참, 그거야말로 하늘이 고양이를 움직인 거군요. 이 말에 그 자리는 한껏 달아올랐고 마침내 종결식다운 분위기가 만들어졌다.